텔레비전에 정치인들이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국의 갈등 지수가 0.69, OECD 38개국 중에서 4위로 매우 높습니다. 정치가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요소가 된 게 현재이죠. 결국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당의 이익분리를 따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을 넘어서 공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신년 특집 대담 화쟁 다름을 넘어 공존으로 진행을 맡은 안형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갈등 문제를 다룬 소론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 가운데서 가장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역시 정치적 갈등 문제일 겁니다. 오늘은 정치적 갈등 문제를 주제로 네 분의 원로를 모셨습니다. 화쟁의 마음으로 풀어주실 네 분의 원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화쟁위원이시자 백년사 주지신 승원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원입니다. 전 헌법재판관 동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헌법적 가치연구원을 이끌고 계신 김희옥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김희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장으로 계신 이귀남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남입니다. 사선 국회의원 주일 대사를 역임하셨지요. 현재는 한일 양국 정부가 주관하는 한일 포럼의 한국 측 대표를 맡고 계시는 강창일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 오늘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분의 원로분들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굉장히 뜻깊은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렵고 그렇지만 또 한편은 쉬운 질문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분께서 생각하시는 정치, 대체 정치란 뭡니까? 네, 정치란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런 과정이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 추구 등 기본권을 구현하고 사회 갈등을 해소해서 국가 공동체를 통합하는 데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기본 질서, 국민의 행복 추구 등 기본권 구현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통합을 그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회 갈등을 조정을 해서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다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이념 갈등을 비롯해서 노사 간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등등 여러 가지 갈등이 많습니다. 또 각자 또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녹여내는 용광로 같은 것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원 스님. 예. 저는 사실 승원 스님의 답변이 가장 궁금합니다. 어떤 답변을 해주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치에 대해서는 정말 문외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님들이니까. 우리가 우문현답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현문우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정치, 스님 입장에서 참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정치를 백성, 즉 국민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고도의 행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이 나라를 믿고 따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을 우리 불교에서는 선교 방편이라고 합니다. 선교 방편은 치우침이 없는 평등한 지혜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훌륭한 정치인들을 보살님이라고 합니다. 보살은 한 중생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선교 방편이 있는 훌륭한 정치 보살님들이 많이 나와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온 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스님께서 네 분의 말씀 또 정리하는 또 그런 뜻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정치인들이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냉정하게 한번 이번에는 스님을 좀 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속세의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 정치 점수를 매기면은 몇 점을 매길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그냥 절대적 평가를 할까요? 그럼 네, 뭐 점수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보통 이하다. 보통 이하다. 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보통 50점을 잡으십니까? 60점을 잡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100점 만점에 50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50점 이하다. 예. 예.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정치가 모든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정치판에 몸을 담으셨던 우리 강찬일 대사님께서는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17대 때부터 20대까지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정치판이 완전히 우리 때하고 달라서 양극화돼 버렸어요. 여느 정치 후배들 만나면 좀 쓴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은 이런 식의 현상이 올까 봐서 제가 20대 때에 이 싸움만 하는 이 386, 이 안의원도 386 세대인데 386은 떠나라. 이제 젊은 애들 30대, 40대 친구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제가 불출마 선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조금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더 악화됐어요. 지금 솔직해서 3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자, 50점에서 30점. 점점 점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중공가도 아니고 우리 김의옥 총재님께서는 그럼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건간의 우리 정치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후한 점수를 주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정치의 목적인 국민의 행복 추구와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실현하고 갈등을 해소해서 국가 통합, 국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점수를 매긴다면은 C 이하를 평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역시 대학교에서 재직하시다 보니까 또 학점을 주시는군요. 네. 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정치가 워낙 엉망이면서 또 국민들에게 웃음거리를 주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코미디 프로가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정치 보더라도 충분히 웃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좀 웃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말이 되죠. 네. 지금 작년도 우리나라 갈등 지수가 OECD 38개국 가운데서 무려 4등을 했다고 합니다. 잘해서 4등이 아니라 엉망해서 4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갈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자, 김의옥 원장님, 헌법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갈등, 국가적으로 왜 위험한 겁니까? 네, 사회 전반의 갈등 수준을 수치로 나타낸 지표를 갈등 지수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안영환 의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25년 한국의 갈등 지수가 0.69, OECD 38개국 중에서 4위로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갈등 관리 지수는 27위 정도로서 갈등을 해결하는 역량은 지극히 낮습니다. 2025년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약 83%가 진보와 보수의 정치 갈등이 가장 심각하여 위험한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 분열과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정당 대립, 이념 대립 등을 들고 있고 정치적 갈등은 강성 지지자, 즉 팬덤, 여당, 대통령, 야당 등의 순서로 그 책임이 있다는 리서치의 결과도 있습니다. 갈등 지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신뢰, 경제 성장,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이 커지게 됩니다.
갈등 관리 지수가 10% 높아지면 1인당 GDP가 2.4%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고 우리의 매년 사회 갈등 비용은 233조 정도로서 명목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국가 내외부의 갈등과 대립, 권력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지 못한 국가는 모두 쇠퇴하거나 멸망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당나라도 고구려도 백제도 모두 대내외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멸망한 것입니다. 갈등과 내부 분열은 국가 사회를 약화시키고 갈등 관리와 해결에 실패하면 국가의 쇠퇴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역시 갈등은 한 사회를 해체시키는, 공동체를 말살시키는 그런 결과를 빚어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요인 가운데서 역시 정치 갈등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래 세상이라는 게 어떤 사회도 다른 것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닙니까? 이게 대립, 갈등이 늘 존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정치가 존재하는 것은 그런 갈등들을 해소시켜 나가면서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정치의 존재 목적이죠. 그래서 정치가 제대로 되면 좋은데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정치가 더 이 사회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요. 여기는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자질, 역량 문제도 있고 또 구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잘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서 치유해 나갈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고, 이건 불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도 고민해야 돼요. 그 역사의 역적이 되지 말아야죠. 잘못하다가 제가 20대 때 하도 국회가 이 갈등이 심해서 그때 배지를 달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한 번도 20대 때는 배지를 안 달았는데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가 탄핵당한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이런 얘기, 심지어는 어떤 국회의원은 엘리베이터 탔다가 매 맞은 적도 있어요. 20대 때에. 이런 식으로 갈등 심화의 촉매제 역할을 오히려 해소시켜 나가는데 촉매의 역할을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신문 보기가 싫다. 정치 뉴스 보기가 싫다. 텔레비전에 정치인들이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에 또 관심을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에 관심을 끊는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갈등을 풀지 않으면 극단으로 나가게 됩니다. 극단으로 나가게 되고 소수의 과다한 영향력이 행사해서 다수 의견과 동떨어진 정책을 만들고 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침묵하는 다수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치적 갈등이 결국은 지역 갈등과 연결돼 있고 부추기고 또 이념 갈등을 위해서 비롯했지만 또 이념 갈등 더 부추기고 정치 갈등이 모든 원인의 결과물이자 또 원인 제공자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스님, 자, 이렇게 갈라진 마음들 한때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참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정말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고요. 또 제가 대답도 또 원론적인 대답에 불과하겠지요. 사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법과 제도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지요. 즉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저는 어려서 출가를 했습니다.
저 17살에 출가해서 스님이 됐는데 요즘 같으면 고등학교 다니는 나이입니다. 그 시절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18살 정도 될 때 이제 발효공양을 했는데 대중들하고 같이 그때 발효공양을 끝나고 나서 이렇게 큰 스님이 이렇게 법문을 간단히 하십니다. 이걸 소참법문이라 그래요. 그 이제 그 시간이 됐는데 큰 스님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승원수자, 그때는 나이 어린 사람이든 또 뭐 든 사람이든 어른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 누구누구 수자 이렇게 이제 호칭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승원수자 하고 부르시더니 팔만대장경을 한자로 압축을 하면은 무슨 자가 되겠는가? 무슨 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어려서 그 어른 스님의 말씀에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노스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화합한다는 화자입니다. 팔만대장경을 압축해서 한자로 표현한다면은 화합한다는 화자입니다. 어떤 진리도 이 화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중들이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화합해야 합니다. 이런 그 가르침이 지금도 쟁쟁합니다. 흔히 뭐 선공후사다, 선당후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에서는 선민후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가장 우선해야만이 화합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화합하지 않으면 이 난국은 결코 타개할 수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 정말 한마디로 규정하면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큰 단어, 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또 큰 스님께서 말씀 주셨고 그걸 기억하셔가지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서 좀 너무 감사합니다. 선민후당.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선당후민인 게 우리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우리 정치 또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이 우리 정치를 선당후민으로 만들고 있는가 하는 그 원인 문제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 정치에 낭만이 사라졌다. 참 과거에는 앞에서는 뭐 회의 시간에는 서로 언성을 높이고 다투다가도 끝나고 나면은 형님, 아우님 하면서 또 식사하고 소주 한잔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여의도에서 밥 한 끼, 다른 당 의원들끼리 밥 한 끼 먹는 것도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강창일 회장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19대 때는 산업위원장을 했는데 산업위원장 할 때 이하야 그때 야당인데 산업위원장을 했어요. 일부러 같이 당 틀린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끝나면 이제 식사를 나갔어요. 여의도에 저녁에. 그래서 뭐 위원장이야 같이 가자 같이 하자니까 안 올 수 없어서 같이들 하면서 대화를 했던 적이 있는데 나보고 참 신기하게 거꾸로 다들 대화가 그러다 점점 그렇게 되다가 지금은 완전히 막혀버린 것 같아요.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화합해 나가는 게 바로 정치인데 그 본질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깝깝하기 짝이 없어요. 저는 현실 정치는 떠났지만은 정치계 역시 정치 쪽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늘 후배 정치인들을 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대화를 하라. 대화를 하라. 정각회는 우리 불자는 모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국회 내에서도 정각회 구성돼 있고 이 정각회가 국회 내 갈등을 푸는데 또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좀 얘기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17대 때 국회에 들어가 봤더니 천주교, 기독교 다 모임이 있어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때면 그 성탄절 그 일주일 동안 그 봉축답도 만들고 했는데 우리 정각회 불자 모임이 없어요. 그래서 알아봤죠. 왜 없느냐 했더니 14대 때에
이 회장 자리 누구 하느냐 가지고 싸움을 했대요. 이 여당 야당 뭐의 싸움에서 정각회가 없어져 버렸대. 있다가 안흥준 의원이 있었어요. 그 대불련 활동을 했더라고요. 이 안흥준 의원을 불렀어요. 우리 정각회 만들자. 근데 흔쾌히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저 뭐 여당 야당 숫자들 한 60명이 됩니다. 60명이 돼가지고 정각회를 해가지고 그래서 정각회 만들어서 법당도 만들고 그다음에 국회의장한테 얘기해서 봉축다. 부처님 오신 날은 봉축다. 한 달 동안 봉축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수시로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많이 고쳐졌습니다만은 불교 차별법이 아주 많습니다. 한일에서 투표할 때 말이죠. 그 기독교 학교에 가서 투표장도 거기 있고 이 살림이니 뭐니 전부 다가 이 불교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다 법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참 법을 많이 고쳤어요. 이 불교 차별법 많이 고쳐놨어요. 그러니까 여당 야당 전부 있으니까 아주 쉬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템플스테이가 16대 때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의 템플스테이 예산, 그다음에 불교 사찰에 대한 예산 참 많이 우리 여야 의원 관계없이 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조계종에 가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희들 불교 진흥을 위해서 혹시나 차별적인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열심히 저희들이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역사가 있어서 많이 그래서 이제 크게 행사했어요. 정초되면 스님들 다 모셔서 이 국회에서 행사도 하고 참 일을 꽤 했어요. 우리 정각회가. 그래서 제가 또 정각회 회원들끼리 싸움해 본 적이 없어요. 아주 통해요. 그때 꿈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의도에 아주 만개하기를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예. 네, 정각회를 재건하시는데 우리 네. 강창일 회장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의도의 부처님의 꿈, 부처님의 생각이 만개를 해야 될 텐데 정치라는 게 바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의도는 정치 실종이라는 이야기가 더 어울리는 그런 동네가 돼버렸습니다. 그 정치 실종의 차례를 메꾸는 것이 고소와 고발입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죠. 저는 가끔 TV 보면은 특정 정당의 사람들이 뭘 프린트를 크게 해가지고 검찰, 경찰에 가서 들고 갑니다. 거기에는 프린트 큰 글씨에 누구누구 고발, 고소가 써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야, 정치가 저것밖에 못하나?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야 될 것을 꼭 경찰, 검찰 끌고 가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 질문을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이기남 원장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검찰, 또 법원에서 참 난감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용광로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 정치가 용광로 역할을 포기하고 그것을 검찰이나 법원에 떠넘기는 셈이거든요. 네. 검찰이나 법원은 사실은 불법과 적법, 또 옳음과 그름을 판단하는 기관이지 용광로 역할은 못합니다. 네. 용광로 역할을 안 하게 되면 갈등을 심화시키는 그렇죠. 꼴밖에 안 되는 예, 거죠. 검찰 같은 경우는 그걸 그냥 사건을 묵히기도 합니다. 그냥 처박아 놓는 거죠. 네. 캐비넷에. 네. 그러다가 용광로 역할이 정치권에서 스스로 자정해서 해 나가면 그때 다시 또 처리를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난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관을 역임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민주주의는 헌법이 정한 룰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기관을 형성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첫 번째가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고 다수결의 원칙만 강조해서는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헌법상의 평등권도 이러한 소수자, 약자 보호, 대화와 타협, 양보, 관용 등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더 보태자면은 그야말로 제대로 법대로 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헌법은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으로 나누어 놨죠. 그 나누어진 배분된 권한에 따라서 그 권한을 수행하면서 각 기관은 서로 견제, 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나누어진 국가기관 중 일부가 그 한계를 벗어나는 권한 행사를 해서 그것이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상권 분립 체제에서 특정 부가 또 과도한 권력을 행사해서 또 이제 그 갈등 구조를 불러일으킨다. 사실 민주주의에서는 제도적 권력의 자제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도적으로 권력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권력의 자제를 해야만이 상권 분립이 돌아가는 거고 정치 시스템이 돌아간다. 그렇지만 대통령이라서 뭐 계엄 선포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계엄 선포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그런 건 제도적 권력을 자제라는 이야기 하는데, 자, 이 제도적 권력, 법, 이것이 결국 수단이어야 되는데 정치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님께 또, 저는 스님께만 어려운 질문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아까 화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화가 함께 살자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우리 정치인들 제발 고소장을 쓰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스님께서 좀 좋은 말씀 가르침 좀 주십시오. 더 어렵네요. 더 어려워요. 저 정치권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권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더라고요. 웬만한 것을. 네. 참 이걸 종교에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안 가져가면 제일 좋겠죠. 안 네. 가져간다면은 뭐 법으로 안 가면 제일 좋죠. 또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같은 사안도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고 완전하게 달라지더라고요. 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추상적인 말씀 같지만 멈춰야 되는데 즉 이제 원효 스님께서 주창하신 화쟁이지요. 다툼을 멈춰야 되는데 그래서 원효 스님의 화쟁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신문 화쟁론에도 보면은 화 백가의 이쟁해서 귀 일미지 법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각각 다른 많은 다툼을 화해시키고 화합을 시켜서 한마신 법의 바다로 돌아가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화정 사상이거든요. 여기서 한맛은 뭐냐면은 바닷물의 맛입니다. 그래서 거해일미라고 했습니다. 큰 바닷물은 오직 한 맛뿐이라는 거죠. 그 한 맛이 뭐겠습니까? 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다는 국가요, 국민입니다. 예컨대 한강, 낙동강, 금강 여러 강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은 다 바다로 들어갑니다. 또 바다에 들어가고 나면 그 이전의 이름은 모두 없어집니다. 바다라고만 하지요. 또 그 맛도 뭐 여러 신맛 뭐 이런 맛이 있는 게 아니고 짠맛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이란 이름 앞에 우리는 바다고 한 맛을 내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국민을 위한다면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절로 좀 화해가 되고 좀 법으로 가는 그런 불상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두 분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용광로 말씀을 하시고 이 바다로 들어가는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쟁 원효 스님의 말씀도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이것이 이제 큰 통에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묶어져서 이제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또 바다로 들어갔는데 이게 화학적 결합을 해야 되는데 바다에 들어가서도 각각 요거 자기 주장을 해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지 않고 각각 돌쇠 끝에 각각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래의
이 정치를 망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정치라는 게 말이죠. 옛날에는 배부르게 하면은 배부르게 하는 게 정치다. 그 세상 바르게 하는 게 정치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정치가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요소가 된 게 현재이죠. 이거는 이게 현대 사회를 전 세계적으로 현대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제도적인 문제,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갈등의 구조의 하나로 꼽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많이 집중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그것이 무슨 권력 구조, 대통령제냐, 의원 내각제냐, 또 임기가 단임제냐, 뭐 중임제냐, 그것보다는 대통령제의 단점이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가 현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 정치에 있어가지고 국회의 과반 다수당과 대통령의 정부가 동일한 정당인 경우에는 국가 권력 분립과 분립된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는 형용사고 공화국이 우리가 지향적임이 돼야 될 기본적인 틀입니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화국이란 말이 정상적인 표현이고, 그래서 핵심은 공화국인데 우리는 민주만 강조하고 민주의 권한만 이야기할 뿐, 공화국은 우리 결국은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화 아니겠습니까? 함께 화하자는 게 공화국인데, 방금 이제 팬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화, 함께 살자, 함께 화합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양보도 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공화국 시민들의 기본적인 정신인데, 우리는 좀 그게 부족하지 않은가. 그걸 부추긴 게 이제 정치인들이고, 거기에 바로 팬덤 현상이 가운데 있지 않은가. 최근 들어서 급격히 부각이 되고 심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네. 이 사회 분열과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정당 대립이 36%, 이념 대립이 18%이고, 정치적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강성 지지자, 즉 팬덤이 22%, 그 다음에 여당, 대통령, 야당 이런 순서라는 2025년도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조사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사회 갈등의 첫 번째 원인으로 팬덤 정치를 꼽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팬덤 정치의 순기능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갈등의 원인이라는 역기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타협을 하면 이제 배신자로 낙인을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또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럼 결국은 강성층만 이기는 꼴이 되는 그런 문화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살다 보면 여백이 없다는 거. 우리들이 여백이 있는 삶, 여백이 있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정치인들의 팬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 정치인들은 팬덤을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팬덤을 만들려고 합니다. 당내 경선만 거치면은 후보가 될 수 있는, 또 당선이 될 수 있는 동네에서는 팬덤만 끌고 다니면은 후보가 돼서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팬덤을 부추긴 경향이 있거든요. 끌고 다니는데, 이런 정치인들, 자, 응원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까? 팬덤을 이용하는 나쁜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인데, 어디 가서 이제 방송에서 시원하게 욕을 하잖아요. 댓글이 붙이는데 시원하다고 사이다 발언.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점잖게 올바른 얘기하면요, 뭐 고구마라고 하던가, 뭐 죽도 밥도 아니래요. 계속 그러니까 어디 가면 갈수록 강하게 발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둘씩 팬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 불만, 정치에 대한 불만을 그 얘기하는 사람,
그래 이런 사람들은 재미 붙여가지고 가면 갈수록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누구 편 서주기를 바라는 그런 민심이랄까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팬덤 현상을 이제 만들고 있는 분들 같은데, 이제 문제는, 자, 이게 이제 팬덤이란 게 좋게 보면은 이제 응원 세력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추종, 맹목적 추종을 넘어서 상대에 대한 증오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될 것이 언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팩트를 이야기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줘야 될 것이 언론인데, 언론이 지금은 한쪽 편을 들면서 이해 당사자, 본인들이 이해 당사자가 돼버린 상황이 되고 있다. 저도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자, 한국 언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언론 자유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 형성 그리고 진리 발견의 수단이죠. 또 민주주의 국가 존립과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 기본인데,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뭐 어느 나라 없이 엄격하게 보장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언론도 자유민주 기본 질서나 기본권이나 공동체 통합이나 사회 질서제 이런 면에서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게 표현하라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하면 되돌아봐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언론을 행정, 입법, 사법에 이어서 제4부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은 행정, 입법, 사법을 뛰어넘는 제1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뭐 정책을 반대를 하면은 대통령이고 행정부 누구도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언론인들 생각을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제1부라는 생각이. 그래서 언론에서 자성을 하고 그런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보도를 좀 이끌어 나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언론이라는 게 옛날에 20년 전만 하더라도 딱 제한돼 있죠. 뭐 이제는 그게 유튜브가 생기고 언론이 다양하고 인터넷 신문이 생기고 해서 이제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으로 컨트롤이 안 돼요. 이건 이 다음에 엄청난 문제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나냐, 가짜 뉴스가 양산되고 뭐 한 놈이 써서 올리버려 가짜 뉴스를 그럼 진실로 믿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제4부다 할 때의 그때하고는 어느 정도 국가 권력이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예, 지금은 불가능해요. 인터넷 신문이만. 그래서 참 이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1인 미디어들이 나오면서 또 알고리즘이 우리 보면 저도 핸드폰을 열면은 제가 봤던 것 유사한 것만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도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에 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이 굳이 이 자리에서 깊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 텐데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스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뭘 잃어버렸길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게 참 고민스럽네요. 아, 이런 말씀 제가 드리려고 네, 제가 모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 마음이 좀 아까 여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간이 좀 있어야 뭐가 들어올 텐데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유연해야 되는데 딱딱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의식의 화석화라고 합니다. 의식이 돌처럼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들어와요. 다른 게 들어오려고 하면은 튕겨내버린다는 거죠. 형직 영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양이 똑바라야 그림자가 단정하게 반듯하게 비친다는 거예요. 근데 예컨대 각당 그러면 각당의 어떤 당리나 당량만 딱 들어박혀 있지 다른 데에는 들어올 틈이 없어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죠. 이건 역시. 그래서 심지어는 상대 말을 좀 저도 이제 TV를 가끔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청문회라든가 또는 뭐 정부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국회에 와서 설명하고 그러지 않아요? 당별로. 그러면 상대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우선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너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말 가운데 하나가 세의공청이라 그래요. 귀를 씻고 잘 공손하게 듣는다는 말을 우리가 세의공청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상대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면 귀를 씻고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상대의 말을 잘 들어만 줘도 벌써 그 사람의 마음을 반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들어요. 듣기는커녕 중간에 나온 말을 잘라버리고 무시하고 폭언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참 심각하죠.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느 국민이 그거 보고 있겠습니까? 에이 하면서 돌려버립니다. 아이고 또 저러고 있구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불교적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자비심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을 감싸주려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보살이라 그랬는데 그 감싸주려고는 자비심이 있어야 합니다. 또 불교의 말에는 동체라는 말이 있어요. 한 몸이다. 한 몸. 그러니까 상대의 당도 우리 당도 결국은 나라 앞에서는 국민 앞에서는 하나의 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자비를 가장 큰 자비를 우리 불교에서는 동체자비라고 합니다. 동체자비. 그래서 심지어는 큰 대자를 써서 대비란 말을 씁니다. 동체, 대비. 그래서 나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함께 가고 함께 성장하는 어떤 동행의 마음이 뒷받침돼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불교의 말에 제일 좋은 말이 뭔 말이냐면요.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어렵겠지만 상대를 존중하고 또 국민들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마음이 있어야지 않을까. 그 마음은 바로 마음의 여유와 유연성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이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겠네요. 아니, 저희들은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동행의 마음, 그다음에 동체, 자비입니다. 자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국민들 운명 공동체지요, 우리들이.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태양을 1년 365일에 한 번씩 도는 배를 타고 같이 여행하는 운명 공통인 여행객들 아니겠습니까? 태양을 한 번씩 1년마다 한 바퀴 돌아다니는 같은 배를 타는 그런 공동체 구성원들인데 우리끼리 치고 받고 싸우고 갈등하고 증오하고 참 자비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좀 이제 제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처방전이 필요할 텐데 아까도 우리 87년 헌법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갈등에 여러 요인이 있고 마음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가시적으로 우리들이 고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문제 갈등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헌법 문제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자, 헌법 개헌. 자, 우리 참석자 여기 원로분들이시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은 결국 국가 권력을 조직하고 그 권력을 제한하고 또 우리 공동체주의 통합을 위한 규범이죠. 최고 규범이고 근본 규범인데 재헌 헌법 이래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헌법 정신은 민족 기본 질서, 국민의 행복 수구 등 기본권 보장,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통합입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개헌이라는 것은 아마도 국가 권력기관의 구조, 특히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또는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그런 사안으로 보이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어느 제도이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개헌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도 매우 어렵다. 현재 여러 정치 상황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선적으로는 그 운용이 그 제도의 가장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운영을 해왔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들었고요. 향후 앞으로 50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헌법 개정이 나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약간 이야기를 바꿔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또 저희들이 종교 방송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와 정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종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문제만 아닙니다만은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 또 종교의 정치 개입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종교 분리는 유럽에서 중세 시대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아서 종교가 우위에 있을 때도 있었고 정치가 우위에 있을 때도 있고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싸움이 시작됐던 데서 시작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종교 분리가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볼 때 종교는 정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정치는 종교의 어느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종교는 또 정치에 대해서 얘기는 하되 개입해서는 안 되고 정치에서 침묵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예. 고통받는 사람 편에 설 때는 서서 얘기할 때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옛날 종교 국가도 있었고 또 현재도 있죠. 이란 같은 경우 이슬람 종교 국가 있었는데 그런데 아까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오히려 종교 분리 원칙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 삼는 것은 종교 단체가 말이죠. 불법적으로 특히 이단적 종교에서 불법적으로 정치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돈을 준다거나 뒷거래한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을 지나쳐서 종교인이 정치 활동할 수 있죠. 이것을 지나쳐서 나가게 되면 그건 오히려 종교 탄압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우리 김효리 헌법학자 같은 분들이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종교의 자유, 정치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여러 기본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 국교 불인정, 정교 분리를 정하고 있죠.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정교 분리의 원칙은 국가와 종교를 엄격히 분리하는 것을 말하죠. 국가의 비종교성을 전제로 해가지고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못하고 종교가 국가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단체가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로 인정이 되는 거죠. 또 특정 종교단체가 스스로 선거에 집단적으로 적극 참여하거나 정치단체를 결성하는 것도 인정되는 겁니다. 다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종교단체, 종단이 입당을 강요하거나 탈당을 강제하거나 하는 것은 물론 금지되고 허용되지 않는 것이요. 결국 자신의 종교단체에 소속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공무원에 대해서 종교를 배경으로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정책과 관련해서 지시나 명령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종교분리 원칙에 해당이 되고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설립할 수는 있지만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이 자신의 교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거나 또 국가를 하여금 그 종교에 따르게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거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하지만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이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헌법적인 틀에서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종교인들 또 뭐 일본에서는 공명당 같은 경우는 뭐 종교 단체가 만든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종교인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말하기를 우리나라처럼 다종교 국가에서 분쟁과 분란이 없는 나라도 드물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허울좋은 말입니다. 교권이나 교단의 힘이 강하면은 그 힘이 약한 교단은 종교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교 분리의 원칙이 어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것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세가 약한 종교의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교 분리는 이념적으로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주고 제도적으로는 국가와 종교 단체의 분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가와 종교 단체.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일부 종교들은 종교 단체는 자기들의 종교를 세력화하죠. 또 정치화하죠. 정치화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회 전반에 걸쳐서 또 정치 문제까지 영향을 지금 미치려고 하고 있고 이미 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근데 그 피해는 오직 국민일 수밖에 없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약자입니다. 약자. 정부가 종교의 간섭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종교의 정치 참여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또 모순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직접 정치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종교, 자기 교단의 주도권 확보 또는 교세 확장의 다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수록 그렇지 않은 종교나 교단은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물론 개인이 정치에 참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무난하겠죠. 그러나 교단과 정치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요즘에 핫한 이슈인 종교 분리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시 이제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와서요. 좀 우리의 앞으로 한국 정치가 어떻게 돼야 되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 덕목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갈라진 사회를 한 곳으로 모으려면은 원효 스님의 화쟁 정신, 또 저희들 화쟁위원들 아니겠습니까? 화쟁 정신과 맞닿아 있는 그런 정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우리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화쟁의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은 서로 다른 주장과 입장을 조화롭게 통일하고 대립 갈등을 해소해서 보다 높은 가치인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실천 사상입니다.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 추구되는 모든 부분에서 갈등과 분열, 대립과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화쟁 사상의 정신을 실천하는 리더십이 요구되고, 공자는 정치의 요소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와 국방, 신뢰 세 가지를 들면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또 정치인들이 신뢰를 회복해서 얻고 유지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또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은 헌법상의 공동체 정신을 실현해서 갈등과 대립을 줄이는 화쟁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뭐 화쟁하고 중도가 본래 부처님이 얘기할 때는 이제 좀 다른 의미예요. 아주 철학적인 얘기인데 정치판으로 갖고 와서 우리가 이제 그 정신을 여기에서 활용하는 게 되는데 말이죠.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비, 부처님의 자비심.
그리고 너그러움. 이 너그럽다는 게 다들 이해해 주는 거거든요. 상대 다른 거. 그래서 좀 다른 존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회라고 하는 그 집단 속으로 끌어왔어요. 국가나 사회. 그러면 여기에서 이 그 다름을 극복하는 것, 대립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극복하는 것은 자비심과 너그러움을 가지고 상대를 이해해 주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화쟁, 다름을 화합시키고, 중도된 건 양극단, 극단을 가운데로 모아 넣어서 거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중도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다 있다고 생각돼요. 저는 기독교의 저스티스의 그 사회 실천설, 마키아벨리즘의 그런 거하고도 되게 다르게 생각해요. 마키아벨리즘 같은 인간은 성악설의 기본의 성 아닙니까? 여기 부처님 가르침은 성선설에 기반하면서 어떻게 하나로 묶어나가느냐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처님의 가르침, 자비, 너그러움, 중도, 화쟁 사상이 이 대한민국 정치계에 만개하기를 기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나 사회 지도층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그 화합과 공존으로 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선 좀 다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도적으로 그것이 잘 안 돼서는 제도적으로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데, 예컨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헌법 개정을 얘기를 한다면은 승자 독식을 막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헌법에다가 대통령은 그 상충하는 가치를 조정하는 책임을 부과한다랄지 그런 조항들도 넣었으면,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님께서 화쟁의 리더십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들을 지금 많이 했죠. 결국은 화합이다, 중도다 했지만은 제일 필요한 것은 솔선수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앞장서고 또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치권부터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이건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화합이란 말을 제일 아까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육화를 얘기합니다. 육화. 부처님께서도 6가지로 화합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몸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 입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 또 마음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 계율, 법입니다. 법. 법으로, 계율로 화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견해입니다. 견해가 서로 맞아야, 생각이 서로 맞아야 이렇게 화합을 할 텐데 서로 다르거든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복지 정책이겠죠. 이익이지요. 이익으로 화합을 해라. 이렇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정치권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요 사이에 보면은, 언론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참 부끄러운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딱 두 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예의와 염치가 좀 있어야 된다. 예의와 염치. 예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설 자리를 잃는 것입니다. 염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에게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렴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은 염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청렴이 안 이루어집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 국가의, 국민의,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염치라는 말은 깨끗함이라는 말보다는 부끄러움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사실은 염치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염치를 설명을 하면서, 염은 내 잘못을, 자기 잘못을 덮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염은. 치는 잘못된 것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염치라는 말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내면을, 양심을 지켜주는 신호등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참 염치가 저 사람 염치 없는 사람이야, 염치 없는 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나 이런 모든 데에서 예의와 염치가 지켜진다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화합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저희들이 긴 시간 우리 정치 문제에 대해서 해법까지 짧지만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아직 못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이야기 또는 한국 정치가 꼭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뭐 계속해서 해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결국 혐오와 편가르기, 거짓의 정치를 청산하고 신뢰의 정치를 회복해서 유지해야 하고 당면의 눈앞의 현안에만 달려들어가지고 집중하는 앰뷸런스 정치를 지향하고 대한민국 미래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 실현에도 진력하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실제는 그 뭐 꼴뚜기가 어물쩍 망신시킨다고 그 정치인 뭐 전체를 욕하면 안 되겠죠. 참 저희가 해보니까 참 불쌍합니다. 자기 시간 없고 희생하고. 그래서 저는 어디 갈 때마다 여기 있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욕하지 마라. 단 하나 초심 이루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때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점점 그리고 이제 또 초선 때하고 달라서 2, 3선 하게 되면 좀 건방지게 돼요. 또 유혹을 많이 받아요. 뭐 권력 맛을 알아요. 특권도 누릴 줄 알고 또 돈 욕심도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문장이 매일매일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 그런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말아라. 정치인들에게는 초심 잃지 말고 왜 정치를 하는지 그 근본을 늘 스스로 하루에 3번씩 물으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보고 싶어요. 후배들한테. 예. 저는 여태까지 저희들이 이제 정치인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A와 염치를 생각을 하면 우리들부터 먼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도 바꿔야 되고 그 전체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교육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릴 때부터 그런 염치와 예의를 지키는 그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우리 정치계도 맑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왕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정치라면은 조화와 상생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지극히 어리석지만은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이 국민이다. 지극히 나약하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 국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 민의를 외면하고 또 힘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한다면은 또 우리는 국민들에게 불신을 당하고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들의 한 사람의 작은 신음, 고통에도 귀를 기울이는 우리 이 시대의 정치가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이런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화쟁위원회에서 우리 전부 저희들이 화쟁위원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3월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저희들이 대토론을 엽니다. 아마 김의옥 총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고요. 주제도 지금 저희 방송 토론 주제와 똑같습니다. 화쟁, 다름을 넘어 공존으로를 주제로 저희들이 토론을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 화쟁위원회의 이 대담이 우리 사회에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통합과 화쟁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죠. 큰 틀에서는 불교라는 틀인데 다른 사람이 모여있는데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는 속에서 서로 존중해주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발 그 싸움들 하지 말고 같이들 화합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담을 통해서 정치뿐만 아니라 또 저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네 분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정말 원로분들이신데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듣고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눈 이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풀어나가는 작은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